네, 여야가 드루킹 특검법과 추경안을 동시 처리하기로 합의한 지 하루 만에 세부 사항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약속한 18일 동시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한편 검찰에서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일선 검사가 검찰총장의 외압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유영화 한국외대 미네르바 교양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개공 교수 모시고 두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국회 상황 좀 점검해 볼까요? 자, 드루킹 특검과 추경안으로 글쎄 국회 상당 기간 공전이 됐죠. 네. 42일 만에 국회가 재가동됐습니다. 아직 정상화는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스로 정상화됐다는 표현을 좀 쓰기 뭐합니다만, 그런데 다시 세부 사항을 놓고 서로 자기 유리한 해석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8일 처리, 시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일단 특검부터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 같아요. 세부적인 거에서. 근데 큰 줄기는 다 합의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당 원내대표가 하여튼 극적으로 특검과 추경 같이 하는 걸로 18일 날 합의했고요. 그 부분의 큰 틀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큰 이견은 없을 것 같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서로 양당이라든가 다른 당에서 야, 그거 너무하지 않았느냐 의원들이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일단 원내대표가 다 합의를 한 내용이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검의 수사 범위, 예. 또 수사 대상, 기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왈가왈부 이견이 있는데요. 먼저 이제 기간을 봤을 때 그거는 지금 이제 과거에 최순실 특검을 이제 야당 측에서 얘기하는데 최순실 특검하고는 좀 지금하고 좀 다르죠. 최순실 특검 때는 전직 대통령이 확실하게 개입돼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기간도 70일 하고 특검보도 4명을 파견하고 이렇게 상당히 대규모였지만은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특검을 하니까 살아있는 권력이라는 문제 때문에 특검을 하고 있지만은 그때하고는 좀 상대적 차이가 있다. 합리적인 선에서 이제 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홍영표 원내대표도 합리적이 아니면 받아들이겠다 그랬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야당에서 주장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연관성은 하나도 나타나는 게 없어요. 그죠? 최측근이라고 얘기하는 정치적 연관성이죠. 김경수 의원의 연관성만 있는 뿐이니까 거기에 전에 맞게 그래서 내곡 또는 특검 정도 수준을 맞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예. 그건 제가 보기엔 충분히 절충이 가능하다 봅니다. 예. 지금 이제 그 외에는 다른 부분들은 특검의 수사범위 이제 사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걸 저도 구체적으로 자세히 봤는데 이거는 포괄적인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거 늘리면 늘릴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야당에서 주장하는 대로 대선 선거장엄이라든가 연루자, 혐의자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지된 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 야당이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축소 의혹 이런 부분. 예, 이거는 다 부분이기 때문에 예. 실제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18일 날 예. 이거는 적극적으로 했으니까 또 그래요? 밤 8시인가요? 그렇게 돼 있죠. 오후 8시인가? 특검은 본회의가요. 오후 2시고요. 오후, 예산 결산 추경안은 오후 9시로 네, 되죠. 네. 그래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이 특검에 관한 문제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실제로 애당초에 논란이 됐던 건 이 특검을 구성하고 난 뒤에 6.13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느냐 여부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이미 시간이 꽤 지났기 때문에 김성태 원내대표도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이미 특검 법안이 통과되고 특검을 구성하는 시간들이 지나면 실질적인 수사는 지방선거가 지나고 나서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아마 특검의 구성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는 여야가 좀 원만하게 합의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김경수 의원 같은 경우도 이 오늘자 조간신문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기하니까 이 경찰에서 피의 사실 공표하는 거다. 차라리 빨리 특검을 통해서 수사를 밝혔으면 좋겠다라고 예. 이야기하고 있는 터라 예. 저는 특검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봅니다. 예. 다만 이 추가 경정 예산안을 특검과 같이 맞물려서 처리를 하자고 하니까 5월 18일 기간에 처리를 하려고 보니 시간이 너무 급박한 겁니다. 오늘이 벌써 5월 16일이고 이틀밖에 남지 않은 기간에서 이 특검 추가 경정 예산안에 3조 9천억이라는 예산을 졸속 실시할 수는 없다라는 게 지금 야당의 입장이고요. 특히나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는 5월 18일은 바로 이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이 기념일이 있는 날인데 예. 여기에 대해서 이날 국회에서 처리를 하라는 거는 광주 시민에 대한 모독이다라고 또 나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추경 심사는 조금 더 미뤄질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동시 처리는 좀 힘들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됐을 경우는 예. 여당 입장에서는 또 반드시 추경이 뒤에 처리가 되면은 거기에 예. 맞춰서 이 드루킹 특검도 뒤늦게 처리하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특히나 이 자유한국당의 김도읍 이 예결위 간사 같은 경우는 무슨 얘기를 하는고 하니 지난해 이 예산 심사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건 공무원 증원에 관한 예산인데 그렇게 논란이 됐던 공무원 증원에 해당할 수 있는 예산이 6천억이 넘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만약에 야당 입장에서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5월 18일 일자에 맞춰서 처리하게 됐을 경우 후폭풍이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부분은 저는 18일에 처리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는가라고 조심스럽게 추정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또 국회가 파행으로 갈 수가 있어요. 굉장히. 근데 이거는 이제
국회 정상화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제 세비랍 뭐 문호동 무인까지 나오는데 이 특검과 추경을 동시에 처리하자고 하는 이유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건 여야가 다. 근데 18일 날 처리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은 국회가 정상화의 부분을 놓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제 민평당이 문제 제기를 하는데 저는 5.18 기념식을 오전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밤에 와서, 저녁에 와서 이 추경안의 부분에서 얘기하면 되는 거고요. 지금 이 추경이 제출된 지가 40일이 넘었어요. 그래서 당에서 다 검토를 했다는 게 얘기가 있고요. 또 국회 예산처에서도 전문위원들이 검토를 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또 이제 이낙연 총리가 시정연설에서 얘기했지만 이거 응급 처방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일자리 문제, 청년 실업률이 지금 체감 실업률이 24%까지 갔다 하지 않습니까? 이 어느 나라든 간에 이럴 때는 단기적 처방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리고 지금 GM 군산 지역의 구조조정 문제란 말이죠. 이 응급 처방이라는 문제거든요.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거기서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고 하는 거지만은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긴박성을 갖고 또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40일 동안 국회 안 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촉박하게 했던 데에 대한 책임감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빨리 합의를 해서 18일에 처리하는. 그렇지 않으면 또 국회 파행으로 갑니다.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합의사항 대연 사항인데 말씀하신 부분은 자 그런 변수들이 있겠다 하는 걸 지금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고 궁금한 게 그 특검 관련해서 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4명을 추천하기로 돼 있잖아요. 네. 혹시 그 야권 성향의 여권 성향의 특검이 추천됐을 경우에 야3당 원내교섭단체 야3당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미 지금 네. 대한변협에서는 누굴 추천할지 작업에 좀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한 부분들을 사실 이제 사전에 정치 작업들을 좀 해놓을 수가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 대한변협 입장에서 만약에 최종 추천안이 왔는데 이것이 현 정부에 굉장히 유리한 상태로 특검이 진행되게 됐을 경우는 아마도 국민적 이 지탄의 대상을 피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따라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어느 정도 공정성이 좀 담보될 수 있는 예. 인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부분들까지 세밀하게 사실 조정해서 가게 됐을 경우는 마지막까지 이 타협점을 찾을 수가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는 터라 애당초에 우리가 박영수 특검을 보더라도 박영수 특검은 그 당시를 치게 되면 아마 국민의당에서 추천한 인사로 볼 수 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현 여권을 향해서 칼날을 강하게 들이밀었거든요. 그 당시에 따라서 박영수 특검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2명의 특검 중에 임명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들을 고려할 때 사안이 굉장히 중대하고 특검 수사가 실제로 들어가고 났을 경우에는 예. 지금 있는 경찰 검찰의 수사 범위를 넘어서는 특검의 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오늘 오전에 그 20대 국회 후반기를 이끌 국회의장이 이제 선출이 됐죠. 아무래도 다수당인 이제 민주당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관례상 그래서 문희상 의원이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문희상 의원 뭐 국민들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육선의 관록을 예. 자랑하는 국회의원인데 일단 문희상 의원이 이제 의장이 곧 되죠. 29일 날 이제 정세균 의장 임기가 만료되면 바로 이제 이기 원내를 이끌어 갈 그런 상황인데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선된 뒤에 들어보시겠습니다. 국회는 역동적이고 기운차야 합니다. 국회의 두 축인 여와 야가 상생해야 합니다. 건강한 파트너로서 협력하고 건전한 라이벌로서 견제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서로를 타도의 대상으로 삼고 상대방을 배려하거나 역지사지하기는커녕 죽기 살기로 싸움만 한다면 공멸의 정치가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국민들은 격조 있고 품격 높은 국회를 원합니다. 국민의 신뢰 속에 다시 서는 국회.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사회. 제가 의원들과 함께 만들고 싶은 국회의 모습입니다. 의원님도 한번. 예, 문희상 의원의 소감 들으셨어요? 네. 예. 어떻게 보셨어요? 문희상 의원은 육선의 의원이고 근데 노련하고 그 정치력도 있고요, 표현력도 있다. 뭐 그렇게 이제 정평이 나 있는데 특히 이제 그 지금 야당한테 어느 정도의 설득력을 가지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현재 국회가 문제 해결 능력을 상실한 기구로 전락할 위험이 처해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그 정세균 의장 같은 경우 세비도 반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국회가 쉬든 일하든 간에 그 다양한 사회의 갈등과 대립, 반목, 질시 이런 것을 국회 내에 들어와서 그것이 아주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합의를 만들어내서 하나의 중요한 권위로운 기제로 나가야 되는 것인데 국회가 전반기에 보면은 아무리 여서야대를 하더라도 이 대립과 갈등만 있었단 말이죠. 그건 아마 문희상 이번에 또 뽑힌 후보가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예. 실제로. 근데 아무래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하반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로 들어가는 것이고, 특히 여야 대립이 갈등할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지금 봤을 때는 하여튼 국회의장이 나름대로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해야 된다라는 네. 역설인데요. 물론 이제 그 국회의장이 될 것은 제가 보기엔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 될 가능성이 커요. 선출은. 왜냐하면 지금 12곳이나 재보궐선거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이 의장만 뽑는 게 아니라 상임위에 대한 문제가 예, 같이 결합이 돼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예.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큰데요. 하여튼 지금 뭐 야권에서 제가 봤을 때는 문희상이 의장 후보에 대해서 크게 거부감은 없지 않을까, 없을 것이다라고 예상합니다. 예, 좀 후반기 원구성 전망이 불투명하다 그런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뭐 문희상 의원. 문희상 의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영원한 비대위원장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한때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개파 갈등이 극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개파 갈등 한 번 더 이렇게 하게 됐을 경우는 뭐 작두 같은 표현을 써가면서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포청천이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이 민주당 내에서 73세로 최고령이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화합하는 모습들에 대한 능력이 있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기는 장비처럼 보이지만 속은 조조 같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노무현 정부 시절에 첫 번째 비서실장을 지내기도 했고 문재인 정부 처음 들어서는 일본의 특사로 파견을 갔다 오기도 하는 등 현 정부와의 관계도 굉장히 원만하게 갖고 갈 수 있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대중적으로는 배우 이한희 씨의 외삼촌으로 잘 알려져 있어서 대중적인 인기도 있는데요. 일단은 아마도 저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관례에 따라 제1당에서 선출한 이 의장 후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후반기 의장이 될 것으로 보고요. 예. 이제 보궐선거가 치러지고 나게 됐을 경우는 앞으로 후반기 국회에서 훨씬 더 치열한 쟁점 법안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개혁 법안들이 전반기 국회에서는 통과되지 않고 다 줄줄이 미뤄져 있거든요. 그것들이 이제 후반기 국회에서 처리해야 되는데 이러한 여야 갈등의 상황들을 조정할 수 있는 적임자가 의장의 역할이 돼야 되는데 그걸 아마도 잘 처리할 수 있는 적임자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뭐 특유의 친화력을 발휘해서 꼬인 전국을 잘 풀 수 있을지 저희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선거 한 28일 남았습니다. 점점 더 갈수록 혼탁해지고 있는데 한두 케이스만 저희도 좀 짚어볼게요. 먼저 경기지사입니다. 이재명 전 성남시장, 남경필 전 지사 얘기 있어요. 이거 폭로전 글쎄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지금 이제 남경필 지사 후보가 그거를 거의 한국당하고 그 음성 파일을 이제 공개하겠다라는 원칙을 세워서 하나하나 이제 그 작전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러면서 또 이제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이제 남경필 지사의 가족 문제를 거론하고 있고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진흙탕 같이 보여지는데 그 외에 다른 지역도 물론 지금 진행되고 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물론 상대 후보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그 유권자들한테 알릴 필요는 있습니다. 실제로 뭐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유권자의 정보 선택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척도가 되는 거니까. 근데 그 과다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선거라는 건 유권자가 평가하고 유권자가 선택하는 겁니다. 후보자들끼리 후보자의 어떤 그 그룹들이 상대 후보를 평가하고 심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것이 이제 어떤 그 적절성과 과도성의 차이인 것이군요. 그래서 유권자들에게 내가 봤을 땐 난 이런 후보고 난 이런 정책을 갖고 있는데 상대 후보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는 정도 수준에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예. 근데 그걸 과도하게 해서 인신공격성이라든가 근거 없는 얘기라든가 이런 거 하게 되면 유권자들이 고개를 돌릴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근데 그런 점들을 이제 지방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예. 그런 점들을 아마 유념해서 후보자들이 좀 선거에 임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전 성남시장 같은 경우는 욕설 그 부분 뭐 선거 때마다 따라다니는 상황이고 남경필 지사 지금 현재 뭐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는 상황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려는 그런 제스처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과연 유권자들이 어떤 생각을 할지 궁금한데 우리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흑색 선전 네거티브로 난무하게 되면 지방선거에 대해서 가뜩이나 없는 관심을 더 끌 확률이 꽤 높습니다. 근데 아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이런저런으로 나왔던 게 아니고요. 얼마 전에 일간지에 게재됐던 그 신문 광고 해경군 김 씨는 과연 누구입니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나가는 민주시민 일들이라는 표현을 써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현 여권 내 지지자들이 경선 과정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던 거로 아마 생각이 됩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프레임들을 설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선거에서 오히려 이재명 후보를 찍느니 남경필 후보를 찍겠다라는 얘기까지 공공연하게 나온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면 남경필 후보 입장에서는 적전이 분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만 네거티브 전략을 잘 활용하게 됐을 경우 선거에 이길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형수, 그 형에 대한 욕설에 대한 음성 같은 경우는
앞서 얘기했던 내부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공방이 과열이 됐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계속해서 증폭시키는 것 같고요. 다만 이 선거 차량에서 이 육성 파일을 틀기에는 법적으로 굉장히 무리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회자가 되면은 국민들과 유권자들 입장에 궁금하죠. 좀 들어보세요라고 자꾸 읍수하는 전략으로 선거를 치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다른 케이스 하나만 짧게 여쭤볼게요. 이제 뭐 교수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원희룡 제주지사 예비 후보 폭행 사건. 글쎄요, 가해 그 주민은 일단은 사과의 뜻을 밝혔다고 하죠. 네. 원희룡 예비 후보가 직접 방문을 해서 병문안을 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선거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런 유권자들 그리고 후보와의 관계, 글쎄요, 뭐 여러 가지 뭐 현안이 엇갈리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이제 돌출 행동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는데 선거판 내에서 이런 행동들은 어떻게 좀 저희들이 봐야 됩니까? 대한민국이 굉장히 민주적으로 발전한 국가 아니겠습니까?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환경과 전혀 맞지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원희룡 지사 예비 후보가 폭행당하고 있던 장면을 아마도 영상으로 많이 보셨겠지만 그 당시 계란을 던지고 나서 폭행을 하고 흉기를 꺼내서 자해합니다. 근데 그 흉기를 꺼내서 자해하는 게 아니라 원희룡 후보를 향해서 휘둘렀다면 어떤 상황이었을지 진짜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 상황인데요.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확히 2006년 지방선거에서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지지 유세하는 과정에서 그 커터칼 피습 사건이 일어났고요. 커터칼 피습이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갔다면 생명에 지장이 있었다는 건 모두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민주적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이 물리적인 동원이 되고 그로 인해서 표현이 저해될 수 있다면 이건 단순 폭행이 아니라 선거를 그리고 민주주의를 방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 선처를 얘기하지만 법정의 판단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선처가 용인되지 않는 엄격한 판단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뭐 김성태 원내대표에 대해서 또 폭행당했었잖아요. 그렇죠. 또 원희룡 현 지사 후보한테도 그랬었는데요. 이 사회가 내 의견이 맞으면은 내 의견만 옳은 것이고 상대방 의견은 틀리다. 그러니까 상대방 의견도 인정하고 같이 합의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민주주의 문화가 특히 정치 문화에서 굉장히 후진적이라는 걸 드러내는 것입니다. 피해받은 분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하여튼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치가 자꾸만 대립과 갈등, 극단으로 치닫는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원희룡 지사 후보는 뭐 선처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말끔한 김성태 원내대표도 그랬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러한 승자 독식이죠. 선거 체제가 너무나 그런 부분에 함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관련. 글쎄요, 검찰이 심상치 않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에 대해서 일선 검사들이 직접 글쎄 항명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좀 비춰지고 있는데 문무일 검찰총장 그리고 이를 좀 진화를 하려는 박상기 법무장관 발언 내용 들어보시고 계속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들려주십시오. 약속과 달리 수사에 개입했던 수사관의 입장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권이 바르게 행사되도록 또 공정하게 행사되도록 관리 감독하는 게 총장의 직무라고 생각합니다. 법률가로서 올바른 결론이 내리도록 그 과정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태 어떻게 수습하실 강원랜드 사건의 경우에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되어서 불필요한 논쟁이 빨리 정리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강원랜드 사건 관련해서는 제가 검찰총장에게 국민적인 의혹이 없도록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줄 것을 당부를 했습니다. 조만간에 검찰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강원랜드 사건의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교수님, 내부 압력이냐, 수사주의냐 어떻게 보세요? 참 이거를 참 알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설이죠. 예를 들면 지금 검찰 내부의 권력 갈등설, 또 검경지휘 수사권 문제로 발생했다는 설, 또 이제 문무일 총장과 뭐 현 정권 핵심과의 갈등설 여러 가지 설들만 나오는데. 근데 저는 이 문제가 그렇습니다. 일단 사건은 이런 채용 비리 의혹이라는 문제, 특히 청년 실업률이 그렇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백이라든가 뭐 국회의원 뭐 압력 의혹, 또 이제 고위직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치워졌던 게 아주 그 백화점이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이 아니었습니까? 이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검찰에서 이런 사건이 이런 문제가 터진 거죠. 실제로 문무일 검찰총장과 관련된 연루된 의혹 문제가 터졌는데. 저는 하여튼 앞뒤를 떠나서 일단 난 문무일 총장의 말이죠. 오늘 이제
출근하면서 언론인들한테 예. 자기는 아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문무일 총장이 공개적으로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하여튼 간에 자기와 이 문제가 문무일 총장은 이제 정당하게 자기가 이러면 뭐 지휘 체계에 입각해서 예. 검찰 지휘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불거졌잖아요. 이 문제가. 국민적 의혹이 있는 깨끗이 씻어야 되는 사건에 대해서 자기가 또 거기에 연루돼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국민들에게 유감 표명을 하고 예. 이 강원랜드 사건에 대해서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하겠다 한 점 의혹도 없이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장치와 시스템도 같이 해명하는 것이 그래야 이 문제가 정리되지 않겠냐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오늘 이번 사건에 대해서 좀 부끄럽다. 법 집행 엄정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권도 조금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이제 현직 의원도 뭐 거론되기 있기 때문에 좀 민감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뭐 정치권이랄지 검찰 쪽에서 어떻게 좀 이 문제가 좀 잡혀갈 것 같습니까? 정치권이 여야가 굉장히 복잡하게 다 얽혀있기 때문에 함부로 입장을 내기가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안미연 검사가 처음에 기자회견하면서 시작됐는데 지금 안미연 검사의 폭로 주장 내용과 그리고 이 여기에 대한 수사단의 내용이 살짝 결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안미연 검사 같은 경우는 과거 작년부터 수사를 하던 당시에 춘천지검장이 검찰총장을 만나고 돌아왔더니 여기에 대해서 권성동 의원에 대한 소환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주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문무일 총장 입장에서는 검찰 개혁을 추구하고자 하는 정부 여당의 입장과 검찰 개혁을 어느 정도 막아내야 된다는 검찰 조직 내부 입장이 중간대에 맞서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국회의 상황으로 보게 되건데 검찰 조직을 도와줄 수 있는 정당은 민주당이 아니라 한국당이었고 한국당의 또 주요 의원으로서 법사위원장을 지내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여기에 수사 지휘에 외압을 가했다면 심각한 문제로도 볼 수 있는 건데 과연 이걸 어느 정당이 주장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고 예. 두 번째는 지금 수사단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처럼 수사라는 과정에서 검찰의 간부를 기소해야 되는데 이거를 외압으로 막았다 그러면 이것도 심각한 내부를 감싸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검찰 내부 조직의 리더십 흔들리는 문제를 문무일 총장이 어떻게 돌파할지 여부가 상당히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용화 한국외대 미네르바 교양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교훈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